정당이 왜 그래? 정당 왜 이래?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니,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 왜 그래요? 자꾸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그럼 오늘 서로 같이 배우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치 스타트업 뉴에이즈가 만드는 2030을 위한 정치 공부 방송 정치이건 아니제 진행자 저는 박혜민입니다. 자, 네, 오늘은 저희가 공부 주제로 정당 혁신을 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해 주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부하러 왔어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저희를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세요. 네. 저는 배우러 왔는데요. 안 돼요. 가르쳐 주세요. 네, 가르쳐 주셔야 돼서 제가 오늘 이것저것 정당 혁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저희가 배우는 입장에서 의원님이라고 하면 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오늘 상욱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네. 네. 되게 신선한데요? 네, 저를 혜민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예. 네. 부담스러운데.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저희가 그 상욱님을 모시고 정당 혁신에 대해서 배우려면 어떤 선생님인지 저희가 또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서 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욱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정당 혁신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상욱님을 모시게 된 좀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12.3 비상계엄 때 여러분 그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했었던 국회의원들 그리고 첫 표결에 참여했었던 국회의원으로 사실 알게 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그리고 최근 이번 월요일에도 상욱님이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걸 보면서 이게 정당 혁신 혹은 정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으시다는 걸 보고 정당이 왜 그래? 정당 왜 이래?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니, 많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 왜 그래요? 자꾸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럼 오늘 서로 같이 배우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4월 21일 국회에서 하셨던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 기자회견을 서셨을 때 좀 어떤 마음으로 서셨는지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마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 제가 마지막 충정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보수당이 보수당의 모습을 잃어가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당이 보수당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특히 조기 대선에 임하는 최소한의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를 바라는 그런 정말 마지막 충정으로 들어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이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제 거치까지 걸고서라도 이거는 당에 요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4가지를 사실 요구하셨잖아요. 그 충정의 요구 4가지가 어떤 거였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대통령 즉시 제명, 두 번째는 당 지도부가 탄핵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진정 어린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또 세 번째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합하는 등 원칙에서 벗어난 변칙 금지. 네 번째는 12.3 이후에 국민들께서 많이 힘드십니다. 이 민생 대책 빨리 세워야 한다. 특히 벚꽃 추경하겠다 해놓고는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추경 빨리 편성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들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약속 4가지를 요구했고요. 이 4가지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힘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되게 송구한 일이 돼버립니다. 본선에 가기 전에 반드시 풀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선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이걸 풀지 못하고 본선에 간다면 상대 당에서 이 부분을 공격하면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제명하고 당연히 반성하고 당연히 원칙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기가 좀 궁금한데 우선 테마별로 조금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따 하나씩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 전에 약간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같은 정당이실 수도 있고 다른 정당일 수도 있는데 좀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일단 사실 12월 3일 이후에 제가 강력하게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면서 소신 행동을 하고 있다 보니 당 안에서는 거부감이 많죠.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저를 좀 고사시키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당직에서 지금 쫓아내고 있는 중이고 제 주변에 함께하던 의원님들도 다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지금 당 지도부가 다음 날 입장을 냈는데 네. 불순한 의도다. 그래서 왜 불순하지? 나는 당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국민들께 예의를 갖추고 선거에서 부담을 줄여서 우리 당 후보가 선거에서 정책 선거를 하기 위한 전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충정의 마음을 불순한 의도로 해석을 하시면서 그 대통령 제명은 없다라고 한 번도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죠. 이렇게 마지막 충정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생각이신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 불순한 의도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짐작이라도 되시나요? 뭐 제가 뭐 추정컨대 당의 단합을 깨트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당의 단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의 방향성이 더 중요한 것이죠. 방향성이 맞아야 단합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방향성이 잘못됐는데 단합만 하면 집단으로 당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그러면은 조용히라도 문자로 나는 사실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동료 의원도 없으셨어요? 없으시더라고요. 진짜요? 좀 그래서 또 집중 공격을 받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사실 아까 저희 들어오기 전에 오늘 한 끼도 못 드셨다고 하시면서 간단하게 간식 드시다가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욕을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그 당원이나 좀 지지자 반응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반 시민들과 소통할 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우리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그것도 큰 잘못이죠. 친위 쿠데타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벌어진 선거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첫 단계는 대통령 있는. 제명이죠. 네. 당헌에 위반한 대통령 제명. 그게 선거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당 보수당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지켜가는 당이에요. 이 사회가 받아들인 합의된 가치를 지켜가는 당입니다.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천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 민주공화국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12월 3일 4일 일은 민주정을 멈추고 군사정 독재로 가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깨진 거잖아요. 누구보다 민주주의 회복에 앞서고 용기를 내고 움직여야 될 것이 보수당의 보수주의자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도리어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당연히 해야 된다. 대통령의 그 행위는 잘못되었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하는 게 순서지 않습니까?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반성이어야 해요.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것도 없이 선거를 치른다? 이것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무례한 일이죠. 제가 보니까 의원님 페이스북에 가보면 악플이 많고 의원님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좀 약간 선플이 많고 그다음에 기사의 포털 댓글을 보면 또 지지하는 목소리가 좀 많더라고요. 그 차이를 좀 느끼세요? 일단은 제 핸드폰에 꽂히는 문자는 협박 문자가 많아요. 아 그래요? 협박 문자가 엄청나게 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저는 생각하기에 민주적이고 실질적 법치가 기능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사회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식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을 했어요. 당연히 잘못됐죠.
계엄 사유가 없는데 헌법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상 또는 준전시상이라고 되어 있고 저도 헌법 공부할 때 전시라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다. 전시라고 하더라도 국지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정말 국민들을 긴급히 대피시켜야 되고 네. 군인을 민주정치를 멈추고 군사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특단의 예외적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준전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산행에서 보는 좀비 사태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야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계엄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엄을 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고 내용적으로도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되는데 포고령의 내용은 헌법에 반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라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불법 반헌법 비상계엄이고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명확한 일이죠. 명확한 일이고 이 명확한 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찬탄 반탄 부끄럽죠. 그리고 이 명확한 잘못 때문에 국민들께서 너무 힘드셨어요. 얼마나 불안하시고 염려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보고 국제적으로 위신도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책임져야죠.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죠. 안 그러겠다고 반성을 해야죠. 그래야지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이 4대 요구안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 싶은데 저는 오히려 왜 이게 국민의힘에서 어려운가? 그러니까 이걸 상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상식대로 굴러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제명 요구로 사실 협박 문자로 받으면서 아침을 시작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그 말씀하셨을 때 중도층에서는 사실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이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반성을 해야 그다음 대선에서도 우리가 확장성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신 건데 기본이죠. 확장성의 문제가 네. 아니라 그냥 기본 도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당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얘기하냐 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 목소리를 명확히 내기 힘든 걸까? 저는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진영 논리에 갇혀서 너무 오랜 세월 정치가 후퇴했다는 점. 두 번째는 정당이 가치지향 정당이 되지 못하고 네.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사라져버린 그 모습 이익 때문. 집단 같은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 대한민국의 정당이 어떻게 보면 양 거대 정당이 진영 싸움을 시작한 지 오래됐죠. 네. 자,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진영 싸움에서는 싸움이에요. 옳고 그름을 생각 안 합니다. 네. 이기고 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상대 말이 옳아도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죠. 우리 말이 틀려도 이기고 봐야 되니까 우기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서로를 악마화합니다. 승패가 있으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띠느냐. 각 진영에서 소신이 있고 능력이 있고 고민을 하는 사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을 도태시킵니다. 왜? 충성을 안 하니까.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재선, 3선 올라가요. 지도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판단을 해본 적 없는 사람, 소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지도부가 되고 당을 구성하는 거예요. 도리어 소신 있고 능력 있고 고민했던 사람들은 다 도태가 돼버리죠. 정치가 낙후되는 겁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판단도 하게 되는 거죠. 일례로 비상계엄 상황이었어요. 헌법에 비상계엄 사유가 없다. 헌법에 반한다 내용이. 그리고 이걸 끌 수 있는 것은 국회밖에 없다. 그리고 당장 국회로 가서 꺼야 한다.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다. 이건 네.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바로 국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 당 저 당 할 거 없이 단체 대화방을 보면 당론이 뭔가요로 나와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인데 네. 그 상황에서도 판단을 못해서 당론이 뭔가요로 나가버립니다. 우리 당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잖아요. 판단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판단 능력이 없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판단 능력이 있으면 도태가 되는 거죠. 항상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정치인은 정치를 스스로 관두거나 이기질 못한다. 그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판단을 할 기회를 앗아간다면 국회의원 선거 왜 합니까? 그냥 당대표만 한 명 뽑고 나머지 임명을 하면 되죠. 근데 국회의원을 뽑아놓고는 판단을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에서 의총이 먼저 열립니다. 그리고 의총에서 각 법안별로 OX를 다 쳐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오액사고 나옵니다. 이게 뭔가요? 음. 개별 헌법기관으로 비서진 딸려주면서 일하라고 한 것은 법안 하나하나 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헌법이 어떻게 돼 있냐. 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독립헌법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도 당론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양심을 우선해서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 헌법기관으로 독립적으로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대의제 기관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게 OX 상식이죠. 네. 받아가죠. 네. 그리고 우리 선거 과정도 봐도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이 뽑는 거예요. 국민이 주권자인 겁니다. 그럼 그렇죠. 국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근데 우리 선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대구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뭘 해야 할까요? 국민의힘 당원 가입. 당원가 아니 공천을 받아야지. 공천을 받아야죠. 또 광주에서 국회의원 하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야죠. 공천 받으면 되죠. 네. 자, 그럼 국민이 뽑은 건가요? 아니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뽑은 거예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뽑은 거죠. 그러면 주권자가 국민이에요? 공천관리위원회예요? 공천관리위원회죠.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죠. 정확한 대의제를 실현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국민께 충성을 해야 하는데 당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왜? 당에서 공천을 주고 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을 주고 공천을 주면 당선이 되는 거니까. 정확히는 당의 가치보다 당의 권력에 충성하게 그렇죠.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권자가 공천관리위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국민께 충성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당론이 뭔가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 논리를 따르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제명 내지는 탈당이 민주당한테 유리한 일인데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라는 입장을 취하시는 거죠. 그죠? 진영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안 했다는 논리를 억지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왜냐? 상대 진영이 이기면 안 되니까.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 스스로 거고.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음모론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진영 논리에 빠진 겁니다. 이거 정말 비합리적이죠. 네. 비상식적이죠. 네. 잘못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정치가 긴 세월 동안에 기득권을 공고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진영 논리 정치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만들어졌어요. 공직선거법을 보면 사실상 공천을 받지 못한 정치 신인이 자신의 능력과 비전만을 얘기해서 당선되기가 힘들죠. 어렵죠. 방법이 없어요. 네. 공천을 받지 않으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선거 방법을 다 제한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새로운 거는 다 제한이 신인이 크죠. 뭘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할 그쵸. 방법이 없어요. 네네네. 이게 공정한 걸까요? 저는 그래서 공정한 선거의 기준이 저는 주요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무소속 정치 신인이 자신의 능력과 비전과 설득만으로도 국회에 입성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보고 투표가 되겠죠. 그래야지 가치지향적인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익지향적인 정치가 아니라. 공천만으로 그냥 당연하게 당선되는 구조를 깨야지 사실 가치 경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마치 정당이 소속이 되기만 하면 당선이 될 것 같으니 사람들이 진영 논리에 빠지고. 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비현실적인 얘기다. 막막하다. 그게 되는 얘기냐. 어려운 얘기 맞아요. 근데 그 투표하는 선거하는 사람 국민들이십니다. 국민들이 바뀌시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네. 국민들이 주권자고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면 바뀌어버려요. 어떡할 거예요? 국민들이 주인인데. 정치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합리적인 것을 자꾸 얘기해서 국민들께서 사람을 보고 투표하려는 노력 또 국민들께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내 국회의원들께만 맡겨놓으면 당연히 자기들 기득권 지키는 데만 가버립니다. 소선거구제 폐해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못 바꾸고 있어요. 왜? 근데 선생님 너무 진도가 빨라요. 아 죄송해요. 지금 너무 진도가 빨라서. 말이 많았나 아 그렇죠. 아니 제가 그 다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다 준비해놨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얌전히 따라갈게요. 네 지금 눈으로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제명이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한 줄로 요약해 보면 진영 논리와 이익 집단화된 그렇죠.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하는 정당의 문제. 예. 근데 사실 저는 그 제안하셨던 그
두 번째, 세 번째의 요구 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야합 없음에 대해서 약속해라라고 하는 부분이 약간 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정당 안에서 경선이 시작됐는데 이 경선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정당의 후보자로 고려될 수 있지라는 물음표에서부터 약간 시작이 돼가지고 이걸 왜 요구하게 되셨을까에 대한 맥락을 좀 듣고 싶었어요. 지금 뉴스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원이 아닌데 네. 우리 당의 상당수 의원님들이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뛰고 있고 심지어 김문수 캠프에 가 계신 분들은 나중에 한덕수 총리와 합치기 위해서 갔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또 당 지도부에서도 한덕수 총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포석을 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원칙이 아니죠. 이미 지금 그런 경선에 뛰고 있는 경선은 후보자들을 뭔가요? 바보 만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무슨 경선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의 후보가 되려면 당의 경선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부전승으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다. 경선 참여한 사람들은 돈 3억씩 내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자, 보수당이면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철저해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런데 보수당을 향하면서 원칙을 버리고 변칙과 야합으로 움직인다면 보수당일까요? 저는 그걸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승패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고 원칙을 지켜가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더 승률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원칙을 버려버린다면 당의 방향성을 버리는 겁니다. 보수당이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때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문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더 지금 뭐 여론조사 상에서 더 높이 나오니 지금 당원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후보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새로운 룰 거죠.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한덕수 국무총리를 후보로 만들고 싶으면 경선에 참여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참여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참여를 안 하고 야합으로 가냐는 거죠. 그럼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원칙적인, 그러니까 불공정하잖아요. 일단. 그렇죠. 보수의 가치가 공정이라면서요. 근데 왜 불공정하게 하냐는 거죠. 약간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이미 참여한 후보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겠죠. 야합으로 자리 약속 등을 하면서. 그게 변칙이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혼란스럽네요. 받아들일 거예요. 자리 약속을 하면. 근데 그게 맞나요? 그러면 경선에 참여한 사람은 자리 욕심 때문에 참여한 건가요? 대통령 그렇죠. 후보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왜 자리를 보장받으려고 하죠? 안 맞는 거죠. 국민을 속인 거죠. 그건.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보수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고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지금 현재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자라서 적절치 않다를 떠나서 원칙에도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저는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로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또 이게 후보자의 얘기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경선 과정에는 많은 당원들이나 뭐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의 결과가 갑자기 바뀐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럼 이건 왜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당원들로 하여금 또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짜 민주주의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민주주의의 탈을 쓴 반민주죠. 그렇죠. 근데 지금 한독수가 됐든 아니면 다른 누가 됐든 이 사람이 선택될 수밖에 없게 룰을 만들고 선택될 수밖에 없게 야합을 해간다면 반민주적인 겁니다. 원칙을 벗어난 겁니다. 진영 논리를 바꾸려면 국민들이 주권자시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렇죠. 철저하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결정됩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되고요.